물론 저 같은 젊은 건축가의 말이 미래가 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이뤄낼 수 있었던 아이오닉이 더 잘 달리고 더 옵션이 많은 그저 통갈한 찰나의 시간만을 담은 씨앗에 머물렀다는 건 아쉬움이란 단어로 모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의 도시와 브랜드는 삶의 모습이란 꽃을 바라보기 힘든 것인지, 왜 항상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그제서야 빠르게 이를 따라잡기만 하는 것인지, 그 넓지 못한 시야가 너무나 아쉽지만 이 말은 동시에 고작 넓은 시야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건축가이자 미래학자였던 버미스터 퓰러를 참고하면 여기서의 넓은 시야란 이것저것 많이 알아 관심사가 넓은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다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연결시켜 통합해내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시대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시대의 주인공이 될 만큼의 통찰력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발전된 기술과 스타일링 능력을 가져도 우린 그저 씨앗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꽃을 피우는 것은 오직 애플과 테슬라 같은 시대의 주인공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우린 지금처럼 언제 그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지 눈치를 보며 가장 뛰어난 이등이자 꽃이 피지 않는 완벽한 씨앗만을 만드는 것이 한계인 걸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와 브랜드를 본다면 삶의 모습이나 장소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말하긴 너무나 힘들고 그저 현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겨우 여기서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꿈만 같은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존재의 연장에서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프로그램과 삶을 통합시켜 삶의 모습을 창조해낸 통찰력의 디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2018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이자 워낙 깊은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해준 영상인 제네시스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전통 조경송 98+2의 디자인과 그 연장선 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언급했던 것을 짧게 소개하자면, 우리의 전통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인위적인 결과물을 디자인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을 분석해 부족한 2%를 찾아 이를 인간의 행위로 채워 완성해내는 98+2의 디자인을 얘기했고, 이런 100의 얘기를 겨우 2의 자원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 영상에선 조금 더 디테일한 관점으로 물의 활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디자인이 특별히 물을 잘 다뤄서가 아닌 물을 다루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오늘날이라 해서 건축이나 조경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사용하는 순간 설계부터 시공과 관리까지 매 단계에서 번거로워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완공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리스크까지 있는 탓에 큰 예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대형 공원 정도가 아니면 대기업이 만든 아파트 단지마저도 물이 사용된 공간은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도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역시 결과물의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도시에 만들어진 곳에서 물이 사용된 공간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포인트가 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이나 설계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다면 설계자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철학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전통 디자인과 동시대의 유럽 그리고 일본의 디자인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한국 디자인이 가장 깊은 가치를 보여줬다 생각하는 16세기의 조경과 동시대의 유럽 그리고 일본 디자인이 어떻게 물을 활용했는지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과 장소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럽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면 16세기 유럽과 서구권을 대표하던 나라는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시기에 이탈리아를 두고 르네상스의 전성기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르네상스의 전성기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품을 뽑는다면 바로 이곳 빌라 데스테입니다. 로마에서 겨우 30km 떨어진 도시이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티볼리에 위치한 빌라 데스테는 이탈리아답게 경사지에 위치한 초호화 주거 건축으로서 250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하다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지만 이 장소의 명성은 이 거대한 정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분수만 해도 500개소에 달한다는 이 정원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물과 럭셔리라는 주제 속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현실로 만들어낸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장 물이 향하는 방향들의 경우의 수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땅을 기준으로 본래 물의 높이 그대로 물을 담아 하늘과 경치를 반사시키기도 하지만 물을 이보다 아래로 흘려보낼 땐 단순한 폭포와 캐스케이드는 물론 이를 다시 수많은 조합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 펌프가 없던 이 시절에 수위차를 이용해 물을 땅보다 위로 쏘아 올리는 분수를 무려 500개소나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넵튠의 분수나 용들의 분수는 물론 100개의 분수처럼 눈을 사로잡는 이 디테일들은 아무리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눈이 벗어나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16세기 이탈리아와 로마가 보여주던 럭셔리의 마스터피스라 평가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럭셔리라 부르는 장르들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자 그 근원이었다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빌라 데스테의 디자인과 가장 깊게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식을 우리의 시각을 통한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저 화려한 디자인이라서 보면 된다는 말이 아닌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서 보다라는 감각이 가진 그 무게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다라는 감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생활의 기본 원리였다고까지 말했듯이 그런 보다의 감각으로 이 디자인과 소통할 때면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바라볼수록 숨어있던 디테일들이 계속해 등장하며 16세기 로마와 르네상스가 보여주던 럭셔리의 마스터피스란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16세기 로마로 이어진 보다에 기반한 세계관과 럭셔리는 다시 오늘날 그들의 현대 도시로 이어져 카를로 스파르카의 건축에서도 혹은 페라리나 파가니와 같은 자동차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보면 이들에게 보다라는 가치는 어쩌면 우리의 보다와는 조금 다른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빌라 데스테로부터 몇 세기 이후 등장한 모더니즘은 기능을 중시했고 이런 장식들을 모두 부정했지만 그 모더니즘이란 것이 시각적 비례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장식을 부정한 것이지 보다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질에 닿기 위한 그들의 소통 방법으로서 보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탈리아와 다르게 비슷한 시기의 일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굳이 16세기가 아니라도 일본 전통이 물을 다루는 방식은 인위적이어서 럭셔리했던 이탈리아와 다르게 마치 자연 그대로의 물가에 정원을 만든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자연을 닮은 연못이라기보다 그들의 종교인 불교 속 이상을 표현하려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종교적 이상이
자연과의 조화에 닿아있기 때문에 자연을 닮은 연못이 탄생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 정원사에 있어 입지적 인물이었던 무소 소세키도 승려였듯이 그의 작품에서도 정토라 불리던 종교적 이상을 묘사한 연못과 섬 그리고 다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정원 속 물은 애초에 물질로서의 활용보단 종교적 상징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 15세기에 들어선 물 없이도 물을 표현하는 극도로 상징적인 수준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가레산스이라 부르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보내던 16세기에 와선 그들이 물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상을 물질 없이도 의식으로 표현해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자 일본 다도의 창시자라 불리는 센노 리큐와 그가 완성해낸 다도 정원의 등장입니다. 물론 다도란 것이 당시에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센노 리큐는 이를 완성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차를 마시는 것 그 자체보다는 차 의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철학적 지향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잠시 들여다본다면 다도는 분명 지배층의 문화였음에도 다정의 크기가 고작 다다미 2장 남짓밖에 되지 않고 마감이나 소재마저 비싸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저렴해 보이는 데다 장식을 멀리하고 소박함을 지향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꽃병과 족자란 장식은 가져다 두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창문 하나 없이 철저하게 외부와의 분리를 지향했다는 것과 그런 다정 속에서의 다도가 엄격한 격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이 다도란 의식은 상당히 구체적인 철학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센노 리큐는 바로 그 지향점을 와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뜻은 가진 게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도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며 정신으로서 물질을 초월한 가치로 마음을 채우는 개념이라 하는데요. 여전히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를 후대의 미니멀리즘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형태와 최대한의 기능, 즉 기능 외의 것들을 모두 제거해 순수하게 기능만을 남기는 것이라면 와비는 오히려 물질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삶이란 애초에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물질을 초월한 철학과 정신으로서 극복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지향점을 의식인 다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덕분에 모더니즘에선 금지된 장식인 족자나 꽃병도 이들에겐 그 철학적, 종교적 지향점에 닿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자 의식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상을 가졌던 16세기의 인물이 임진왜란에 찬성했을 리가 없으니 센노 리큐는 결국 히데요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완성된 철학과 세계관은 오늘날의 도요타 무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흔히 도요타는 물론 일본 디자인에서 심플하다 부르는 것들을 보면 칼에 베일 듯 정교했던 모더니즘의 심플함과 달리 저렴해 보일 정도로 소박하고 실용적이라 불리면서도 불필요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소박한 다실과 그 속의 꽃병과 족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려 한다면 당연히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철학과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과 이탈리아와 비교할 16세기 우리의 전통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요? 16세기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얘기한다면 다논코 소세원과 동락당을 들 수 있고 무려 이 두 사례는 조선사 전체를 통틀어도 탑10에는 반드시 들어갈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지만 솔직히 이탈리아의 화려함이나 일본의 깊은 철학과 비교해 초라해지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소세원은 경사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빌라 데스테와 직접 비교도 해볼 수 있지만 물을 활용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준 빌라 데스테와 다르게 이곳은 그저 물을 흘려 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투박한 마감의 건물들까지 더해지면 그저 당시에나 대단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고, 이런 시각적 초라함을 부정하고자 자연과의 조화 혹은 자연 속이란 말로 소세원을 설명하려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젊은 조경가이자 건축가로서 감히 말하자면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론 절대 소세원이 가진 본질에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술한 만듦새와 거친 마감에 눈이 가 있는 사이 쉽게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곳은 그 하드웨어부터가 설계를 처음 하는 사람의 작품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정도 수준의 설계는 오늘날에도 진짜라는 표현이 붙을 법한 전문가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집주인이 모든 걸 계획하진 않았겠지만, 건축이나 조경에선 설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결과물의 수준이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초월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집의 주인은 물론 이를 완성해준 설계자까지 모두 보통의 프로들이 아닙니다. 당장 대상지의 바운다리를 나누는 담장의 큼직한 라인부터가 인상적이지만, 경사로의 특성에 맞춰 담의 디테일을 잡아나간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담과 개천이 교차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계를 본다면 그 경험과 자신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차가 크게 나는 곳엔 화개를 둠으로써 구조적, 시각적 안정감을 확보한 이 디테일은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외부에서부터 메인 공간인 광풍각까지 물을 2번이나 건너게 만든 동선이나 대상지의 크지 않은 규모를 이런 동선의 깊이로 극복해내는 모습은 현대 건축과 조경에서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식재 계획에선 원래 이곳에 있던 식물들부터 인위적으로 식재한 것까지 혼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체 어디까지가 있던 것이고 새로 심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조화로운 것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실력자가 설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만, 대체 이런 실력을 가지고도 왜 눈에 보이는 투박함은 남겨둔 것인지와 왜 정교한 상징 하나 더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소세원의 설계자는 보다나 상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질에 닿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비록 추론이라도 설계자의 진짜 의도를 유추해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 추정 연도로부터 고작 5년 후 집주인의 친인척이 방문해 지은 소세원 48형이란 자료를 통해 상세히 담아 두었는데요. 물론 이 48형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도시 이론으로서 이를 다시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여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48형에 담긴 소세원의 진짜 가치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관과 통합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의 주인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 다시는 전기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양산보라는 점과, 그 때문인지 애초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유희적인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당장 입구부터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정자인 대봉대인데요. 그 위치 탓에 마치 오늘날의 경비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손님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손님을 입구에 잡아두는 것인지가 의아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급하고 지친 상태로 소세원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여유를 다시 찾은 후에 나머지 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당시에도 이미 유명했던 소세원을 보러 먼 길을 와 당장 그 공간들을 보고 싶은 손님에게 이유 없이 입구에 앉아 시간을 보내자는 말이 통할 리가 없으니, 그래서 대봉대 앞 사각형 연못엔 물고기를 키우며
손님이 오실 때면 낚시를 해서 회를 요리해 먹기도 한 것인데요. 이런 의도를 이해하고 난 후에 다시 대봉대의 위치를 본다면 입구로부터 깊지도 얕지도 않은 절묘한 곳에 위치한 이 디테일이 더 소름돋게 보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경계선을 하나 넘어 이곳에 앉아 담을 보고 있으면 분명 대상지 내부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스포일러를 당할 만큼은 깊지 않게 위치할 만큼 정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곡에 가깝게 내려가면 보다 유희적인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계곡을 보며 명상을 하거나 그 옆에서 검은고를 타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들도 있지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앉아 술잔을 띄우며 풍류를 즐겼다는 것이나 그 옆 평평한 바위를 바둑판으로 만들어 게임을 즐겼다는 얘기까지 본다면 마치 테슬라의 유의적인 모습들도 생각나게 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술잔을 띄우고 바둑을 즐길 때 자신을 감싸는 풍경이 바로 자연 그대로의 98%와 인간이 더한 2%로 만들어진 98 플러스 2의 경관이란 점에서 이곳의 설계자는 장소와 통합된 유의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개천과 98 플러스 2의 경관을 담은 광풍각에서 학문을 토론하는 모습까지 상상해보면 오늘날의 세상 어떤 모임 장소도 부럽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곳이 당대 호남 지방 선비들의 허브가 됐었다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디자인은 분명 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물이란 자원을 시각적으로 본 것은 아니며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상징으로 활용한 것 또한 아니며 일상을 벗어나야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는 더더욱 아닌 일상과 물이 통합되어 오직 이곳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경관과 삶이 가진 서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면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결과물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소세원이란 경관을 볼 때면 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보단 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오늘을 돌아본다면 아이오닉은 과연 살아가고 싶은 장소였는지 혹은 그저 가지고 싶은 상품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세븐 컨셉과 같은 디자인이 시대의 흐름에 결코 틀린 게 아닌데도 공감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갖고 싶은 것은 만들었지만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쯤에서 영상의 분량이 걱정되지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우리의 디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소세원과 함께 언급했고 그런 유희적인 소세원보다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동락당인데요. 사실 동락당은 평면 도로만 본다면 소세원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건물 그 자체에서 특별함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세원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98 플러스 2의 계정을 제외한다면 이 건물에서 특별함이란 것은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만약 이 집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통의 집들처럼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이 아닌 가족과 함께 주거가 가능한 사무실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선 이 집의 주인이 역사가 인정했던 워커홀릭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종 시절 좌의정이었던 회제 이연적인데요. 앞서 소개한 소세원의 양산부와 함께 조광조의 제자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계에 돌아가지 않았던 양산부와 달리 이연적은 여러 번 복귀를 했고 이후 다시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귀양 생활도 했던 사람이듯이 이 정도의 워커홀릭에게 일이라면 역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락당을 지을 당시엔 그리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관직에서 쫓겨난 상태인데다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께선 이미 그가 1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아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후대에 전해지는 이연족에 대한 얘기들에 하나같이 효심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이 집에선 유독 그 동선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인의 공간이자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서는 물론 어머니가 머무시는 안채에서마저 자개천으로 바로 접근할 동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길 없이는 안채에서 자개천으로 가기가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본다면 이 동선 하나로 바뀌게 된 안채의 삶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삶이 곧 학문이 되는 학자에겐 삶의 중심 공간이자 업무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이 집엔 양지남이란 서재가 별도로 있지만 그 앞에 위치한 계정은 일이고 삶이자 유희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라 할 만큼 일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건축가이자 조경가로서 자기는 업무 공간에 대해, 특히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풍부한 채광과 시간의 변화를 담은 창밖 풍경이란 꽤나 까다로운 요소들을 시작으로 그 풍경 중에서도 산만한 근경은 가리고 중경과 원경을 차경으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 여기에 주기적으로 산책이 가능한 동선까지 있어야 그나마 창의적인 환경에 대해 비로소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제가 이해한 것들일 뿐 더 많은 변수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도시의 독서실이나 사무실 혹은 서재들이 얼마나 이런 환경들에 무색했는지도 돌아보게 하는데요. 변화가 없는 인공 조명과 시간의 변화마저 없이 닫힌 시야 속에선 잠깐은 집중할 수 있어도, 혹은 누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외울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몇 달이 걸리는 프로젝트에 오랜 기간 창의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요소들을 대부분 고려해 설계한 동락당은 적어도 제가 아는 이상적인 업무 공간의 조건들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책 위로 쏟아지는 자연 채광은 물론 창밖의 풍경을 차경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산만한 근경은 차단하고 중경과 원경으로 자개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이나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자개천으로 나가 산책할 수 있는 동선과 이 모든 요소들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 극적으로 변하며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시대가 인정한 워커홀릭의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업무에 파고들어 삶의 모습을 만드는 애플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30대 초반인 저도 누구보다 도시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이라면 산속 동락당이 만드는 그 삶이 너무나 부러워지고, 설비와 입식 생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곳에 아이패드를 펼쳐 글을 쓰고 설계를 하고 싶을 만큼 욕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나름의 해석을 한 가지 더해보고 싶은데요. 동락당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연적 본인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그의 어머니의 시선에서 완성되는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인 공간인 계정에서 학문을 수양하는 모습을 자개천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 이를 반드시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엔 여성과 남성의 생활 공간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남자는 여성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남성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급한 일이 있어도 남성에게 안채로 넘어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장치를 다시 살펴본다면 그 가치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지만 그런 학자로서 가장 눈부시게 빛날 나이인 40대에
관직에서 쫓겨나 지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당사자보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께 더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란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당사자보다 지켜보는 가족에게 더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현족도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물며 일하는 계정의 모습을 자개천에서 보이게 했고 그 곳으로 가는 별도의 동선까지 만들어 두어 어머니께만큼은 자신이 관직에 있거나 없거나 언제나 학자로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모습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을 찾은 것은 아니며 저의 해석일 뿐이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동락당의 설계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그랬을 법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서두에서 말한 그 꽃이 피어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고 과연 오늘날 업무 건축이나 주거 건축이라 부르는 건축에서 이만큼이나 깊은 가치를 담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되묻게 되는데요. 학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일과 가족의 삶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까지도 자개천이란 물과 함께 통합해냄으로써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이 장소와 그 넓은 시야를 본다면 오늘날 우리 브랜드와 도시가 가진 한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질과 소통하는 유럽의 보다와 일본의 철학과 상징을 이해하는 관점에선 동락당과 소세원은 어쩌면 그저 초라한 집일지 모르지만 본질에 닿는 우리의 방법인 삶의 모습으로 그 속에 들어갈 때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소세원이 통합해낸 유의적인 삶의 모습은 오늘날 테슬라가 보여준 유희와 닮아있고 학자의 서재인 동락당이 통합해낸 일과 가족의 삶의 모습은 애플이 설계한 업무와 여가에 비교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말을 통해 마치 우리의 전통이 그들만큼 앞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과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 가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도시와 브랜드가 가진 기술과 기능들을 대상지의 자원이란 물로 본다면 아이오닉5는 전기차로서의 기술력과 완성도는 물론 만듦새, 편의사양, 스타일의 모든 측면에서 그 어느 대상지보다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긴 어렵지만 이를 그저 16세기의 빌라 데스테처럼 장식으로만 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과 포니를 떠올리게 한다는 그 형태마저 16세기 일본처럼 상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다의 한계를 넘어선 애플과 테슬라가 삶의 모습과 장소를 향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린 보다의 관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그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던 유전자로 그저 장식과 상징만을 만들고 있으니 이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진짜가 맞는지에 대해 찜찜함을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의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하며 가져온 단차와 소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리의 집착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가진 도시의 브랜드들을 만들어냈듯이 본질에 닿는 우리의 방법인 삶의 모습으로 이를 다시 바라볼 때 언젠가 아이오닉은 물론 우리의 도시와 그 속의 브랜드들까지 꽃이 피어난 장소가 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